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얇게 눌러온다. 나는 차 안에서 오래 식은 커피 냄새를 맡는다. 딸은 한마디 말도 없다. 히터는 꺼져 있고 유리창엔 물기만 맺힌다. 엄마, 금방이야. 그 말은 가볍지만 차내의 침묵은 무겁다. 내 무릎이 약봉지가 비닐 소리를 낸다. 달력에 빨간 줄을 긋던 손끝의 감각이 문득 떠오른다. 삶을 관리하던 표가 오늘은 나를 지워버린다. 라디오의 잡음이 순간 크게 튄다. 나는 채널을 돌리고 싶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문이 열릴 때 나는 바람의 냄새를 맡는다. 소독약과 젖은 먼지의 경계. 발밑은 미끄럽지 않다. 미끄럽지 않다는 사실만 똑똑하다. 카운터 어딘가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난다. 종이는 사람보다 예의 바르다. 늘 정직하게 순서대로 넘겨진다. 접수 먼저 하시고요. 무표정한 음성이 선반처럼 가로지른다. 딸의 답은 짧다. 네. 짧은 대답은 늘 길게 남는다. 나는 내 이름을 머릿속에서 또박또박 적어본다. 김정분. 목 안쪽으로 이름의 모서리가 걸린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린다. 내 이름 다음에 붙은 작은 괄호를 본다. 보호자 장희정. 그 글자는 내 등줄기를 천천히 훑는다. 보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오늘은 감옥 같은 말이다. 보호 뒤에는 내가 모르는 문장이 더 달릴 것 같다. 결정권, 약물동의 입퇴원. 실은 다 알고 있다. 모르는 척만 오래 해왔다. 내가 믿고 싶었던 가족의 모양은 도면에서만 반듯했다. 현실에선 선이 늘 구부러졌다. 구부러진 선은 다시 펴지지 않는다. 복도 끝에서 알람이 울렸다가 꺼진다. 스위치가 눌리는 소리. 형광등이 한 박자 느리게 살아난다. 빛은 비닐처럼 얇고 차갑다. 이름표를 목에 거는 소리가 맞다. 작은 고리가 부딪히며 짧은 금속음을 만든다. 금속음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 견고한 물질은 덜 속인다. 나는 내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다. 오래된 빨래 비누 냄새가 솟는다. 그 냄새는 내 젊은 날의 오전 10시를 데려온다. 아이 도시락을 싸던 부엌, 기모르던 뚜껑, 조그만 가스 불꽃의 파란 심지. 냄새와 불, 그 기억은 아직 멀쩡하다. 간호사의 발자국이 일정한 박자를 만든다. 규칙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때로는 사람을 묶는다. 약 드실게요. 그녀의 말은 물처럼 미지근하다. 나는 약의 모양을 본다. 하얀 타원, 분홍의 반달, 투명한 젤. 분류는 정확하고 설명은 짧다. 짧은 설명은 늘 질문을 낳는다. 이 약은 나를 조용히 만들겠지. 조용함은 때로 치료, 때로 침묵 강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 하나가 오늘의 절반을 차지한다. 딸의 전화 진동이 진열장 유리처럼 얇게 울린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엄마, 며칠만 적응하자. 며칠은 늘 몇 달이 된다. 몇 달은 누군가의 사인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늘어진다. 나는 알겠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알겠다는 말은 동의의 문처럼 닫히니까. 대신 나는 손바닥을 천천히 맞댄다. 내 손등에 굳은 살을 손바닥으로 더듬는다. 손등 아래엔 감자 껍질에 거친 기억과 겨울물의 차가운 침묵이 눌려 있다. 평생 내 허리에 매달렸던 노동의 매듭이 그 속에 있다. 종이컵에 물이 반쯤 담겨 나온다. 종이컵의 섬유질이 입에 닿는다. 표면이 조금 거칠다. 그 거칠음이 오늘의 사실 같다. 나는 한 모금 삼킨다. 물은 제 역할을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목을 적신다. 그 무심함을 본받고 싶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한다.
희정아, 일은 바쁘지. 대답이 조금 늦다. 응, 바빠. 바쁨은 변명처럼 탈이 잘 난다. 그러나 바쁨은 진짜일 수도 있다. 진짜여도 상관없다. 내 마음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접수 도장이 판판하게 내려앉는다. 고무와 잉크의 냄새가 번진다. 도장은 사람을 공식으로 바꾼다. 공식은 오류를 미워하고 생기를 의심한다. 나는 공식이 되는 중이다. 이름 옆에 숫자가 붙는다. 숫자는 관리하기 쉽다. 쉬운 건 늘 위험하다. 쉬움은 생각을 자주 게으르게 한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속으로 훑는다. 김정분. 글자 셋이 온전히 내 것이다. 내 것인 동안 나는 여기서 멀쩡하다. 문이 한 번 더 열린다. 안쪽에서 누군가 낮게 울고 바깥에서 바퀴가 지나간다. 울음과 바퀴는 오늘의 이곳을 설명한다. 한쪽은 붙잡고 다른 한쪽은 끌고 간다. 나는 끌려가는 대신 붙잡기로 한다. 붙잡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이름, 냄새, 소리, 종이, 불.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다. 첫 장위에 날짜를 적는다. 숫자가 놓이는 자리가 안정적이다. 엄마, 뭐해? 딸의 질문이 특이하게 낯설다. 오늘을 적는다. 내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킨다. 수첩에 첫 문장을 쓴다. 나는 지금 겨울의 병원에 있다. 둘째 문장은 천천히 뒤따라온다. 여기는 조용하고 조용함은 사람을 잊게 만든다. 셋째 문장에 작은 결심을 얻는다. 나는 잊히지 않기 위해 적는다. 문장 셋이 몸 안의 떨림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종이는 받아주는 재주가 있다.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 나는 펜을 닫고 수첩을 가방 속 천 아래로 밀어넣는다. 그 아래에 오래된 영수증들이 바스락거린다. 나는 숫자 대신 문장을 모으기로 한다. 딸이 내 손을 잠깐 잡았다 놓는다. 그 온도는 정확히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함은 사람을 오래 지치게 한다. 나는 손을 빼지 않는다. 빼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결정이 쌓이면 하루가 된다. 하루가 모이면 기록이 된다. 기록이 쌓이면 이름이 버틴다. 이름이 버티면 사람은 아직 사람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카운터 쪽을 본다. 벨소리가 작게 울리고 어떤 서류가 다른 서류 위로 정확히 겹쳐진다. 겹침의 소리가 들린다. 얇고 그러나 분명하다. 문턱을 넘어서는 감각이 발끝에 남는다. 나는 문턱의 높이를 마음속으로 재본다. 높지 않다. 그러나 넘어온다. 넘어온 것과 넘겨진 것의 차이를 기억한다. 넘어온 건 내 의지, 넘겨진 건 타인의 서류. 나는 오늘을 내 쪽으로 조금 당긴다. 아주 조금이지만 확실히. 수첩의 첫 줄이 마음에서 다시 빛난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나는 아직 내 이름을 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방향을 아는 사람은 속도를 잃어도 도착한다. 형광등이 윙 하고 숨을 고른다. 빛은 매끈하지만 온기는 없다. 벽지는 오래된 우윳빛이고 모서리에 작은 금이 가 있다. 금 사이로 어둡고 마른 공기가 스민다. 침대 난간은 차갑다. 손바닥을 대면 금속 특유의 철 냄새가 올라온다. 이곳의 새벽은 냄새와 소리로만 시간을 만든다. 소독약, 젖은 걸레, 묵은 먼지, 가끔 흘린 죽의 단내. 나는 냄새를 겹겹이 분류하며 깨어있는 법을 배운다. 복도에서 바퀴가 지나간다. 고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멈출 때의 짧은 끽 소리, 그리고 열쇠 묶음이 허리에 부딪히는 금소금.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오면 교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 리듬은 시계보다 믿을 만하다. 시계는 늘 벽에 붙어 있고 벽은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소리는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은 기록할 수 있다. 나는 속으로 4박자까지 세고 1박자를 쉰다. 이 병동의 하루는 그렇게 진행된다. 정해진 약, 정해진 밥, 정해진 잠. 정해진 일과가 사람을 편하게도 하지만 생각을 둔하게도 한다. 127호 준비하세요. 문틈으로 이름 대신 숫자가 흘러든다. 내 이름은 이 방에서 종종 방향을 잃는다. 숫자는 정확해서 잊히기 쉽다. 호명은 짧고 대답은 더 짧다. 예. 말끝이 마스크 천에 막혀 금세 사라진다. 사라지는 말은 금방 무게를 잃는다. 무게를 잃은 말은 나를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손을 쥔다. 주먹을 천천히 만들었다가 푼다. 손 안쪽에 살이 말랑하게 접히고 다시 펴질 때 미세한 통증이 난다. 그 통증이 오늘의 좌표다. 약 트레이가 침대마다 닿는다. 작은 컵에 든 알약이 서로 부딪혀 마른 비소리를 낸다. 흰 타원, 반으로 분할된 분홍, 투명한 젤이 반짝인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매번 같고 설명은 매번 짧다. 수면 보조예요. 안정에 좋아요. 물 드세요. 물컵은 얇아 손가락 그림자가 비친다. 물의 표면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흔들림이 곧 멈춘다. 나는 흔들림이 멈추기 전에 약 하나를 혀 밑으로 밀어넣는다. 혀 끝으로 느껴지는 분필 같은 가루, 미세한 쓴내. 삼키는 신용을 한 뒤 고개를 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침대로 간다. 쓴내는 남고 눈은 맑다. 맑음은 이곳에서 가장 귀한 사치다. 반대편 침대의 노파가 벽을 바라본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멀리 본다는 건 가까운 걸 지운다는 뜻이다. 그녀는 가끔 낮은 소리로 음조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이곳에서 오지 않지만 입안에서 돌아온다. 나는 그녀의 박자를 훔쳐 내 안의 시계를 맞춘다. 간호사실 쪽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난다. 종이는 오늘도 예의 바르다. 칸과 칸이 차례대로 채워지고 서명란에 잉크가 마른다. 서류가 완성될수록 사람은 간단해진다. 간단해질수록 사라지기 쉽다. 창 너머로 구급차가 잠깐 불을 켰다 끈다. 붉은 불빛이 천장에 짧게 번지고 흰 빛이 다시 자리를 찾는다. 빛의 온도가 달라졌다가 돌아오면 마음도 따라 움찔한다. 나는 이 작은 변화들로 밖의 시간을 짐작한다. 발자국이 두 겹으로 겹칠 때, 식판 뚜껑이 한 번에 열어 뚫릴 때, 냉장고 모터가 길게 숨을 내쉴 때, 바깥 세상은 여전히 돌아간다. 돌아가는 소리를 모아서 나는 나를 세운다. 보이지 않는 나사를 한 번 더 조이는 일처럼 조심스럽게. 벽 쪽 콘센트 위에 작은 스위치가 있다. 스위치 옆에는 유선 전화가 붙어 있다. 수화기엔 끈적한 소독제가 얇게 남아 있다. 번호를 누르면 딸의 목소리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밤은 전화보다 기록이 낫다. 전화는 감정을 깨우고 기록은 감정을 눕힌다. 나는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 조각을 꺼낸다. 예전에 음료수에 딸려온 낡은 영수증 뒷면이다. 잉크가 바랜 줄 사이로 빈칸이 길게 이어진다. 빈칸은 참 편하다. 무엇이든 적혀도 어울린다. 나는 작게 쓴다. 240, 바퀴 한 번. 252, 열쇠 소리 2번. 305, 구급차 불빛. 적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린다. 한 침대 건너 남자가 낮게 신음한다. 얇은 커튼이 바람도 없이 들린다. 나는 귀를 막지 않는다. 이 소리들은 내일도 올 것이다. 내일의 반복을 미리 싫어하면 오늘을 낭비한다. 반복은 지루하지만 반복 덕에 틈이 생긴다. 틈은 계획을 품는다. 계획은 작은 불씨다. 불씨는 숨을 줄이면 살아남는다. 나는 호흡을 길게 내쉰다.
공기가 폐를 스치며 나갈 때 서늘한 맛이 난다. 서늘함은 깨끗하고 깨끗함은 버티기에 좋다. 문이 열리고 야간 간호사가 들어와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려준다. 천의 섬유가 피부를 긁는 감촉이 미세하다. 춥죠? 그녀의 말은 가볍고 손은 따뜻하다. 따뜻한 손을 위해 내가 미워할 것을 하나 줄이기로 한다. 이 병원은 통제로 가득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가끔 규칙을 앞선다. 그녀는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본다. 정분 어르신. 숫자 대신 이름을 들을 때 나는 내 목이 가지런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름은 목을 정리하고 목이 정리되면 생각이 줄을 선다. 줄 선 생각은 덜 흔들린다. 수면등이 낮아지며 방 안의 색이 바뀐다. 모든 것이 한 톤 가라앉고 사물의 경계가 둥그러진다. 둥그러진 경계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 조심스러움 덕에 나는 혀 밑에 숨긴 알약을 휴지에 뱉어낸다. 아주 작은 토닥 소리.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 휴지는 가벼워서 죄책감까지도 가볍게 감싼다. 나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는다. 가루의 쓴내가 사라지지 않아 물을 한 모금 더 마신다. 물의 길이 목에서 배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안쪽에서 천천히 빛이 도는 것을 본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빛은 길을 찾는다. 멀리서 종이컵이 포개지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린다. 정리의 시간이다. 정리가 시작되면 밤은 곧 마무리된다.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반복의 쉼표다. 쉼표가 있어야 다음 소절이 이어진다. 눈을 감아도 잠들지 않으려 애쓰지 않는다. 애씀은 소음을 만든다. 대신 나는 귀를 연다. 바퀴, 열쇠, 종이, 숨, 가끔의 울음. 이 모든 소리를 모아 오늘의 맥박을 만든다. 맥박이 일정하면 마음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 일정한 박자에 나를 맞춘다. 그리고 조용히 깊지 않은 잠의 문턱에 기대선다. 아침 공기가 병실 창문을 스치며 들어온다. 냉기가 아니라 냄새로 하루가 시작된다. 희미한 미역국 냄새, 알약의 분진, 물티슈의 인공향. 이 병원은 냄새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같다. 나는 손끝으로 수첩을 더듬는다. 어제 썼던 문장의 잉크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손끝에 살짝 묻은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냄새다. 사람은 이름을 잊어도 냄새를 먼저 기억한다. 나는 잉크 냄새를 맡으며 오늘을 잊지 않기로 한다. 침대 머리맡에는 나무 서랍장이 있다. 그 위에 놓인 플라스틱 시계는 자주 멈춘다. 초침이 멎은 자리마다 하루가 찢어진 듯 멈춰 있다. 나는 멎은 초침을 볼 때마다 숫자를 세며 다시 세운다. 숫자는 내게 남은 질서의 마지막 조각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은 공기가 된다. 아무데나 떠다니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질서를 세운다. 일정한 시각에 눈을 뜨고 일정한 횟수로 숨을 내쉰다. 이 단조로운 반복이 내 생의 버팀대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시간을 세며 나를 붙잡는다. 오늘은 종이 위에 처음으로 제목을 적었다. 정신병원 일기 김정분. 글자 아래 잔잔한 떨림이 보인다. 이곳의 공기에는 늘 떨림이 있다. 사람의 울음이 남은 진동, 약병의 유리 마찰음, 간호사의 신발 밑창이 남긴 리듬. 나는 그 모든 떨림 속에서 내 문장을 쓴다. 글씨가 삐뚤어져도 괜찮다. 삐뚤어진 글씨는 살아있는 손의 흔적이다. 손이 남아있다는 건 마음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글을 쓰는 동안만은 나는 숫자 127호가 아니라 다시 김정분이다. 점심시간 종이 식판이 들어온다. 식판에 밥, 미역국, 그리고 흰 약. 약은 밥보다 늘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 흰색이 종이보다 더 희다. 지나치게 희어서 오히려 불안하다. 나는 약을 오른손에 쥐고 잠시 바라본다. 작은 흰 알약 하나가 내 하루를 지배한다는 게 우습다. 이 작디작은 것이 나의 기억을 지우고 나의 감정을 정돈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은 편리해서 위험하다. 나는 다시 약을 입에 넣는 척만 한다. 혀 밑에 쓴내가 어제보다 옅다. 익숙해지는 게 두렵다. 익숙함은 굴복의 다른 이름이다. 복도에서 방송이 나온다. 오늘 3시 음악치료 있습니다. 음악치료라니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따뜻하다. 그러나 그 음악은 늘 같은 테이프다. 오래된 동요, 느린 트럼펫, 웃는 목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전 내 집의 시계 소리를 떠올린다. 시계는 무심했고 무심함은 평화였다. 하지만 이곳의 음악은 조용한 세뇌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지만 표정은 없다. 감정이 없으니 평화도 없다. 나는 귀를 막지 않는다. 대신 귀로 듣지 않는다. 눈으로 본다. 음악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다들 같은 소리로 숨을 쉰다. 여긴 합창이 아니라 동조다. 간호사가 들어와 내 수첩을 본다. 이건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청 같다. 나는 짧게 대답한다. 기억이에요.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본다. 병원 안에서는 불필요한 기록은 금지예요. 불필요. 그 단어가 공기를 찢는다. 나는 웃는다. 내 기억이 왜 불필요하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수첩을 빼앗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 비어가는 느낌. 가볍지만 아픈 감정. 그녀가 나가자 방 안이 더 조용해진다. 나는 두 손으로 무릎을 쥔다. 두 손의 압력이 심장까지 전해진다. 아직 뛰고 있다. 뛰는 한 다시 쓸 수 있다. 잠시 후 같은 방의 노파가 내게 수첩을 건넨다. 이거 당신 거지? 간호사가 쓰레기통에 던진 걸 주었다고 했다. 표지가 찢겼지만 글자는 멀쩡하다. 그녀는 속삭인다. 여기선 버티는 것도 일이지. 그 말이 오래 남는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다만 고개를 숙인다. 감정은 말보다 조용하게 움직인다. 그날 밤 수첩 속에 짧은 문장을 적는다. 오늘 내 이름을 다시 찾았다. 그 문장은 내게 약보다 강하다. 글씨는 약이 흉내낼 수 없는 힘을 가진다. 잉크가 번지는 동안 나는 인간으로 남는다. 밤이 되면 소리가 더 또렷해진다. 복도 끝에 창문이 흔들리고 누군가 중얼거린다. 그 중얼거림 속에 나는 내 젊은 날의 목소리를 듣는다. 아이 이름을 부르고 밥 짓던 그때의 숨소리. 정신병원 벽 사이로 스며드는 과거의 공기. 그 냄새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그때는 사랑의 냄새였고 지금은 생존의 냄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따라 읽는다. 살아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나를 붙든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망각이다. 그래서 나는 쓴다. 쓰는 동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밤이 깊어지자 간호사가 다시 불을 끈다. 어둠이 내려오면 눈이 편해진다. 어둠 속에서만 글씨가 선명해진다. 손끝에 잉크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증명하는 흉터 같아서 오히려 안도된다. 나는 종이를 덮으며 마음속으로 외운다. 내가 잊히지 않으려면 글이 먼저 나를 기억해야 한다. 종이는 말이 없지만 거짓도 없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내일이 오면 다시 한 줄을 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남긴다. 나는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이다. 낮에 햇살이 병실 창문을 비껴 들어온다. 유리창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고 그 위로 빛이 부서진다.
빛의 조각이 바닥을 기어가며 흔들린다. 나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좇는다. 바깥은 여전히 세상 같다.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기다린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도 바깥도 벽에 막혀 있다. 햇살마저 철창을 통과해야 들어온다. 빛이 사람보다 먼저 허락을 받는다. 나는 그 부조리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다. 그녀의 발소리가 이질적이다. 이곳의 모든 소리는 눌려 있는데 그녀의 구두는 또렷하게 딱 울린다. 엄마. 한 단어의 감정이 없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내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 무릎을 쓸어내린다. 왔구나. 입안에 남은 단어가 거칠게 굴러 떨어진다. 딸의 얼굴은 깨끗하다. 눈 밑에 그림자가 없다. 새로운 파운데이션 냄새가 난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한때 내가 사주던 향수를 떠올린다. 그땐 다정이었는데 이제는 거리의 냄새처럼 차갑다. 엄마, 여기 괜찮지?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그녀는 말을 이어간다. 말은 친절하지만 시선은 병실을 돌아다닌다. 눈길이 벽의 균열과 커튼 자락, 침대 머리맡에 물병을 훑는다. 마치 감시하는 사람 같다. 나는 웃음처럼 보이려 애쓴다. 그래, 조용해서 좋다.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듯 가볍다. 조용함이 좋다고 말했지만 조용함은 이미 형벌이다. 딸은 내 표정을 살피지 않는다. 가방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꺼낸다. 병원 냄새를 덮으려는 듯 향이 강하다. 딸의 손톱은 반짝이고 손목엔 얇은 시계가 빛난다. 그 시계는 내가 오래전에 사준 것이었다. 생일날 내 월급으로 샀던 선물. 너처럼 반짝거려서 좋다라며 웃던 그날의 기억이 번진다. 지금 그 시계가 내 앞에서 낯선 손목 위에서 똑딱거린다. 나는 손끝이 저려온다. 잘 지내지? 질문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다. 딸은 대답 대신 음료수 뚜껑을 딴다. 톡 하는 소리가 짧다. 엄마, 이제 조금만 더 계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 잘 드시고 말 잘 들으시면 금방이에요. 그녀의 말은 선선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말 잘 들으면 퇴원이라니. 그 말 안엔 순종과 관리가 숨겨져 있다. 가족의 언어가 병원의 언어로 변해 있었다. 딸은 나를 돌보는 사람의 표정으로 본다. 하지만 그 눈빛엔 피로가 없다. 필요 없는 돌봄은 감정이 아니다. 책임의 연기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군다. 너도 바쁘지? 딸은 짧게 웃는다. 네, 일 많아요. 요즘엔 거의 회사에서 자요. 그 말이 낯설다. 내 젊은 날 나는 잠을 쪼개 아이를 키웠다. 아이의 체온을 재며 새벽마다 일어났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손바닥이 따뜻해진다. 그 따뜻함이 갑자기 서늘한 현실에 부딪혀 깨진다. 지금은 그 체온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엄마, 혹시 불편한 건 없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불편이라는 단어가 웃기다. 세상이 불편한데 그게 내 탓일까? 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린다.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 오래전의 아이가 보인다. 울다가 내 품에 얼굴을 묻던 아이. 그 그림자가 아주 짧게 스친다. 하지만 이내 사라진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일어선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너무 걱정 말고 여기 계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고른다. 걱정 말라는 말은 언제나 떠남의 예고다. 나는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조심히 가라.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진다. 복도 끝에서 또다시 규칙적인 바퀴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고른다. 딸이 남기고 간 과자 봉투를 바라본다.
포장지의 반짝임이 햇살에 반사된다. 봉투를 손에 쥐자 비닐이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나는 그 소리에서 이상한 위안을 느낀다. 부서지더라도 소리를 낸다는 것,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햇살을 한 움큼 쥔다. 손바닥에 닿는 빛이 따뜻하지 않다. 온기 없는 빛이 세상을 흉내낸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친다. 낯선 여자가 나를 보고 있다. 눈가에 주름이 깊고 입술이 마르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는다. 웃음은 오래된 버릇 같다. 울고 싶을 때마다 대신 웃던 시절이 있었다. 그 웃음이 다시 돌아왔다. 병실 안엔 여전히 냄새가 남아있다. 딸이 뿌린 향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묘한 향을 만든다. 그 향은 애써 꾸민 가족의 냄새다. 그 속엔 아무 온기도 없다. 나는 침대 옆으로 돌아와 수첩을 연다. 잉크 자국이 여전히 손가락에 묻어 있다. 오늘 딸이 다녀갔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는다. 그녀는 웃었고 나는 알았다. 웃음은 언제나 거짓의 시작이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진다. 벽 너머에서 다른 환자가 노래를 부른다. 고향의 봄 그리운 노래는 중간에서 끊기고 침묵이 이어진다. 나는 눈을 감는다. 빛도 소리도 없이 내 안쪽으로만 시선이 향한다. 거기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엇이 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다. 아주 단단한 무언가. 언젠가 다시 움직일 힘의 씨앗 같다. 나는 그것을 느끼며 조용히 입술을 다문다. 밤은 길고 창문은 작았다. 유리 위로 달빛이 비치고 그 아래로 내 그림자가 눌렸다. 병실의 공기는 너무 정직해서 모든 숨소리가 들렸다. 이곳의 밤은 이상하게 살아있었다. 사람들이 잠든 뒤에도 침대 스프링의 삐걱임, 산소기의 숨결,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 같은 것들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이불을 허벅지 위로 끌어올리고 앉았다. 천이 무릎을 스칠 때마다 사각거리는 마찰음이 들렸다. 그 소리가 생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곳에 들어온 지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날짜가 아니라 약 먹은 횟수로 시간을 세는 버릇이 생겼다. 오늘까지 나는 8번의 주사를 맞았다. 몸 안이 점점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가벼워진다. 기억이 엉키는 대신 감정이 흐릿해진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다. 공포보다 먼저 익숙함이 자리 잡았다. 그게 이곳의 병이다. 두려움을 없애는 대신 수능을 심는다. 나는 손등을 바라본다. 주사 자국이 점처럼 박혀 있다. 살짝 누르자 따뜻한 피가 손끝으로 느리게 올라온다. 아직 내 피는 식지 않았다. 커튼 건너편에서 노파의 숨소리가 섞인다. 그녀의 숨결은 일정하지 않다. 조금 가빠졌다가 다시 길게 늘어진다. 그 리듬이 마치 파도 같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쉰다. 이상하게 편안하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말한다. 정분 씨 깨어있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든다. 예,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조용히 웃는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보다 부드럽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침대 스프링이 아주 작게 찌걱거린다. 처음엔 다 그래요. 여기 오면 며칠은 잠이 안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다들 약 덕에 곧 잠드니까요. 그녀는 낮게 웃는다. 그 약 나도 한때 믿었지. 먹으면 조용해지고 생각이 멈추니까 편하다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허공을 본다. 근데 그건 잠이 아니라 지움이에요. 이 병원은 잠을 주는 곳이 아니야. 기억을 없애는 곳이지. 그녀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한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춘다. 지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피곤해서 그래요. 혼자 두면 위험해요. 그 말 한마디면 여긴 사람을 지울 권리를 얻어요. 기억도, 이름도, 자존심도 다 바뀌지요. 그녀는 손목을 내민다. 가늘고 마른 손목에 오래된 자국이 있다. 이건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야. 그땐 내가 미쳤다고들 했지. 근데 아니야. 나는 남편의 죄를 덮어주려 했을 뿐이야.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지만 웃음이 아니다. 결국 여기 오면 누가 미친 건지 모르게 돼. 나는 말없이 그 손을 바라본다. 피부가 얇아서 핏줄이 다 비쳤다. 그 손끝이 공기를 가르며 떨릴 때 작은 울림이 생겼다. 그녀는 내 얼굴을 오래 본다. 정분 씨, 딸이 여기 데려왔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가족이란 게 그래요. 사랑으로 묶는 척하면서 필요할 땐 풀어버리죠. 그녀는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본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긴 감옥이지만 벽에도 틈이 있거든. 그녀의 말이 내 귀에 오래 남는다. 나는 그 틈이 어떤 건지 묻지 못한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게 건넨다. 작은 종이 조각이다. 종이는 구겨져 있고 연필 자국이 희미하다. 이건 내가 외운 거야. 보일러실 쪽 문은 매일 새벽 3시 반 간호사 교대 때 한 번 열려. 그때 바람이 들어오거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서늘해진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미소 짓는다. 이건 탈출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밖의 시간도 여전히 흐른다는 걸. 복도 끝에서 무전기가 짧게 울린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눕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인다. 발자국이 가까워지고 이내 멀어진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뒤 병실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는다. 그 고요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나는 손에 쥔 종이 조각을 천천히 펴본다. 글씨가 삐뚤고 모서리가 닳았다. 문은 안에서 연다. 단 한 줄이었다. 그 문장이 심장보다 세게 뛰었다. 나는 종이를 손바닥에 꼭 쥔다. 손바닥이 땀에 젖고 종이가 살짝 구겨진다. 그 촉감이 이상하게 살아있다. 그녀가 다시 속삭인다. 정분 씨, 기억은 약보다 강해요. 잊지 마요. 잊는 순간 이곳이 당신이 돼버려. 그녀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 숨소리가 점점 느려진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베개 밑에 넣는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작은 글씨로 적는다. 오늘 문을 배웠다. 열쇠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 문장을 쓰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인지 희망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어쩌면 둘 다일 것이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귀 안쪽에 그녀의 말이 남는다. 여긴 고치는 곳이 아니야. 지우는 곳이지. 그 문장이 잠속에서도 따라왔다. 잠이 얕게 깔리고 어둠이 서서히 올라온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두려움 대신 희미한 기대가 있었다. 내일 새벽의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 것만 같았다. 새벽 3시 반 벽시계의 초침이 딱 하고 끊긴다. 그 짧은 소리가 나를 깨운다. 병실 안은 온통 회색빛이다. 모든 게 잠들었지만 숨은 살아있다. 침대 끝에 앉아 발끝으로 바닥의 냉기를 더듬는다. 공기의 무게가 바뀌었다. 간호사 교대 시간이다. 복도 끝에서 얇은 빗줄기가 새어 들어온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킨다. 불빛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 것 같다. 노파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맡에 놓인 담요를 천천히 정리했다. 오늘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숨처럼 가볍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문 정말 열려 있을까요?
그녀는 웃는다. 세상에 닫힌 문이란 건 없어요. 닫혀있는 척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 말이 끝나자 복도 끝에 형광등이 꺼졌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한순간 환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왔다. 바닥은 왁스로 반들거려 미끄럽게 빛났다. 그 위로 달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 빛 위를 밟지 않으려 애썼다. 빛은 언제나 들킨다는 뜻이니까. 바퀴 달린 수레가 벽 쪽에 기대어 있고 그 위에 접힌 수건과 수액 봉투가 쌓여 있다. 노파가 손끝으로 문손잡이를 가리킨다. 보일러실 옆 저 문이야.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기도 같았다. 문은 정말 열려 있었다. 살짝 밀자 오래된 경첩이 낮게 끼익 소리를 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춘다. 노파는 뒤를 돌아본다. 복도는 고요하다. 형광등은 꺼져 있고 먼지 입자만이 빛을 타고 떠다닌다. 빨리요. 그녀가 내 등을 밀었다. 문 밖은 어둠이 아니라 공기였다. 서늘하고 낯선 공기. 그 공기가 나를 삼킨다. 밖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하늘엔 별 하나 없고 바람이 낮게 스쳤다. 병원 건물의 벽은 축축했고 흙냄새가 묻어났다. 그 냄새가 눈물이 날 만큼 그리웠다. 나는 허리를 숙이며 담을 더듬었다. 손끝에 거친 콘크리트가 닿는다. 그 질감이 살아있었다. 저기요. 노파가 가리킨다. 뒤뜰 쪽으로 난 작은 문, 녹슨 자물쇠가 반쯤 열려 있었다. 저기만 나가면 돼요. 그때 멀리서 삐익 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혼란. 누군가가 문을 확인한 것이다. 노파가 내 팔을 잡는다. 뛰어요. 그녀의 손이 뜨겁다.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발밑에 자갈이 부서지며 소리를 낸다. 경보음이 커지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문턱을 넘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밖의 공기는 날카로웠다. 한겨울 새벽의 바람, 폐속을 벤다. 하지만 그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달빛 아래서 노파의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봤죠, 정분 씨? 세상은 여전히 열려 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꽉 막혀 있었다. 오직 심장만이 말을 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우리는 병원 뒤편의 언덕으로 올라섰다. 바닥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서리가 신발 밑창에 달라붙으며 바스락거렸다. 병원이 저 아래에 있었다. 커다란 건물이지만 멀리서 보니 그냥 덩어리였다. 그 안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밤이 갇혀 있었다. 나는 그쪽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었다. 무언가를 작별하듯. 그녀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그만 봐요.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니까. 길은 어둡지만 묘하게 익숙했다. 흙냄새, 풀잎, 먼지, 숨소리. 모두 내가 잃었다고 믿었던 것들이다. 노파가 앞서 걷는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정확하다. 나는 그 뒤를 따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묻는다는 건 다시 의심하는 거니까. 지금은 믿음이 필요하다. 잠시 후 그녀가 멈춘다. 정분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다. 난 여기까지야.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나는 이미 3번 나갔어요. 근데 매번 다시 들어왔지. 이번엔 당신 차례야. 그녀는 내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준다. 그 종이 위엔 익숙한 글씨가 있다. 기억은 문을 여는 손잡이다. 나는 그 쪽지를 바라보다 그녀를 본다. 같이 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한 발 물러선다.
난 여기서 괜찮아요. 누군가는 안에서 문을 계속 열어둬야 하잖아. 그녀의 말이 바람에 섞인다. 그 순간 경보등이 언덕 아래에서 번쩍인다. 그녀는 등을 돌린다. 나는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뛰기 시작한다. 언덕 아래의 바람이 나를 때린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찌르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뒤를 돌아봤을 때 노파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하얀 서리만 남았다. 숨이 가쁘고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다. 병원을 등진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속삭인다. 김정분.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번져나간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한 시작이었다. 새벽이 끝나고 회색빛 아침이 밀려왔다. 언덕 아래 병원의 경보음은 어느새 멎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직도 그 소리가 남아 있었다. 삐익, 끊어지지 않던 그 음이 심장 박동처럼 이어졌다. 나는 축축한 흙 위에 앉았다. 손끝에 진흙이 묻었다. 그 차가움이 생생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숨은 여전히 거칠었고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두려움 대신 희미한 명료함이 피어올랐다. 나무들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다. 빛은 희미했지만 병원 안의 형광등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미세한 온기가 전해졌다. 병원 안에선 느낄 수 없던 온도였다. 온기는 기억을 깨운다. 나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침마다 학교 가던 딸의 뒷모습, 엄마, 나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시작되던 시절이었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자 가슴이 조여왔다. 지금쯤 딸은 내 부재를 알까? 혹은 병원에서 연락이 갔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문제로 바쁘게 하루를 보낼까? 나는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겠지만 곧 안심할 것이다. 엄마는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 그녀는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깨기 위해 살아남아야 했다. 사람은 사랑보다 진실로 구원받는다. 나는 그 단단한 문장을 가슴 안에 새겼다. 주머니 속 쪽지가 손끝에 걸렸다. 그 노파가 내게 쥐어준 마지막 말. 기억은 문을 여는 손잡이다. 나는 그 글씨를 반복해 읽었다. 글씨의 획마다 손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 떨림이 내 손끝에도 옮겨왔다. 기억을 준다는 건 무기를 쥐는 일과 비슷했다. 나는 다시 걸었다. 길은 좁고 굽었다. 양쪽에서 바람이 엇갈려 불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길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표지판엔 송평리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아래엔 오래된 광고지와 곰팡이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낯선 이름을 읽으며 한참 서 있었다. 송평리. 이곳은 내가 젊었을 때 다녀온 봉제 공장이 있던 마을이었다. 그때 나는 아이를 키우며 일했고 손끝에 늘 바늘 자국이 있었다. 기억이 서서히 되돌아왔다. 마치 병원에서 지워졌던 조각들이 다시 깨어지는 듯했다. 지워진 줄 알았던 세상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버스가 멈추더니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그는 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입술을 열었다. 시내로 갑시다. 은행 근처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버스의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의 차가움이 기묘하게 반가웠다. 이제 내가 세상의 냉기를 잡는 쪽이었다.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먼지들이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의 입자를 바라보았다. 병원의 형광등 아래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이었다. 공기의 온도와 빛의 질감이 다르다. 자유란 이런 것일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시선 속에서 숨 쉬는 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숨이 폐를 가득 채우는 느낌이 낯설고 감격스러웠다. 그 숨은 나를 다시 세상에 데려왔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밀려났다. 산, 논, 창고, 그리고 이름 모를 간판들. 그 모든 것이 내 과거의 파편처럼 보였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눈가의 주름이 깊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미세한 빛이 비친다. 그건 늙음이 아니라 생존의 문이었다. 사람은 살아남을 때 늙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찾을 때 늙는다. 나는 그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미소를 지었다. 버스는 멀리 천천히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나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다. 병원의 이름, 한빛 정신의료센터, 그리고 그 건물의 후원 명단에 적혀 있던 한 줄. 박성진 재단 운영 지원. 그 이름은 내 남편의 이름이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그 남자. 그가 만든 병원에 나는 딸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것이다. 피가 만들어낸 덫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다. 손끝이 저릿해진다. 억울함보다 더 강한 감정이 밀려왔다. 서늘한 냉소였다. 모든 걸 잃었다고 믿었지만 잃은 게 아니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다. 이제 기억했다. 내 이름도 그들의 이름도.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종이가 살짝 찢어질 만큼 강하게 눌렀다. 그 힘이 내 손끝에서 심장까지 전달됐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버스가 멈췄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여기서 내리세요, 어르신. 시청 앞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다. 시끄럽고 거칠고 냄새가 많았다. 자동차의 매연, 빵 굽는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나는 인파 속을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의 어깨가 내 팔을 스쳤다. 그 따뜻한 접촉이 내 몸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억은 문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걸어나간다. 걸음마다 다리에 힘이 붙는다. 머리 위 하늘은 흐렸지만 그 흐림조차 선명했다. 나는 더 이상 병원의 번호표가 아니었다. 누구의 보호자도 누군가의 짐도 아니었다. 그저 내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사람. 김정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부르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었다. 도시의 소음이 낮게 울린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 모든 게 익숙한 듯 낯설었다. 병원에선 시간조차 숨을 죽였는데 이곳의 시간은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홀로 멈춰 있었다. 손끝에 수첩이 있었다. 거칠게 접힌 종이, 잉크 자국, 낡은 냄새. 그건 내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은행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10년 전에 내가 떠올랐다. 퇴직금으로 적금 들던 날 딸과 함께 웃으며 서류에 사인하던 그 손. 그 손이 이제 주름지고 떨리고 그러나 여전히 기억을 쥐고 있다. 나는 문을 밀었다. 안쪽 공기는 차가웠다. 직원들의 말소리가 규칙적으로 오갔다. 대기표 뽑으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병원의 간호사와 비슷했다.
다만 이곳엔 주사 대신 돈이 있었을 뿐이다. 모든 질서는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번호표를 들고 앉았다. 내 앞엔 젊은 여자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이어폰 속에서 음악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음악의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리듬만큼은 어쩐지 기억 속의 심장 소리와 닮아 있었다. 89번 고객님. 스피커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손에 쥔 쪽지를 내밀었다. 노파가 남긴 글씨가 빛에 반짝였다. 기억은 문을 여는 손잡이다. 직원은 쪽지를 읽지 못한 채 미소만 지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박성진 재단 계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성함이 김정분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화면을 본다. 얼굴빛이 미묘하게 바뀐다. 이 계좌 후원자 명단에 어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순간 공기 속이 가벼워졌다. 나는 가슴이 천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내가 후원한 병원, 그 병원에 내가 갇혀 있었다. 직원은 계속 말했다. 이 재단은 최근 대표자가 변경되었어요. 장희정 씨로요. 딸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수십 장의 서류가 떠올랐다. 딸의 서명, 인감도장, 그리고 나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 모든 배신은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아이는 잘하고 있나요?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의 시작이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졌다. 눈이 잠시 멀었다. 빛이 너무 강해서 세상이 흰색으로 변했다. 그 흰빛 속에서 나는 내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진 손, 그러나 여전히 쓰임이 남은 손. 이 손으로 나는 오래 살아왔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집을 지키고 인생을 견뎠다. 이제는 그 손으로 나를 구할 차례였다. 시장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다. 삶은 국수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갓 구운 호떡의 단내.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이 공기를 가득 채운다. 나는 그 속에서 한동안 걸음을 멈췄다. 세상이 여전히 이런 소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노점상 아주머니가 나를 본다. 어머니, 떡 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조각 주세요. 뜨거운 걸로요. 떡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든다. 뜨겁지만 참을 수 있었다. 그 열이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병원에서의 나날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묶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걷게 했다. 사람들 틈을 지나며 나는 속삭였다. 너희가 나를 잊게 만들었지만 나는 끝내 나를 지워주지 않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얼굴을 들어 하늘을 봤다. 기억은 아직 무겁고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노파의 쪽지를 떠올렸다. 기억은 문을 여는 손잡이다. 이제 그 문을 나는 제대로 잡을 수 있었다. 병원의 철문이 아닌 세상의 문. 닫힌 문을 열면 그 안엔 진실이 있고 진실의 끝엔 다시 나 자신이 있었다. 나는 수첩에 짧게 적었다. 오늘 나는 문을 나섰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기억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빗방울이 도시의 먼지를 적신다.
보도블록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든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 안엔 떡 한 조각, 약국에서 산 싸구려 볼펜, 그리고 내 수첩. 볼펜은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다. 새로운 글씨로 새로운 날을 적기 위해 샀다. 수첩은 이미 잉크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얼룩은 내가 살아온 증거였다. 도로 건너편 유리 건물 벽면에 희정재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검은 대리석 위에 금색 글씨. 그 아래 문구는 나를 조용히 조롱했다. 가족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빗소리보다 심장이 더 크게 들렸다. 이곳이 딸의 사무실이었다. 내 재산으로 세운 재단, 그리고 나를 미쳤다고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었다. 그 모든 게 정교하고 차갑고 완벽했다. 현관 유리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젊은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커피향이 흘러나왔다. 나는 문턱 앞에 서서 비를 털었다. 머리카락이 젖었지만 손끝은 뜨거웠다.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여직원이 다가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박성진 재단의 후원자 김정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뒤 문이 열리고 딸이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를 먹게 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희정아, 오랜만이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걸어서 아주 천천히. 짧은 대화 속에서 수많은 해석이 오갔다. 분노, 당황,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미안함. 그녀는 주변의 눈을 의식하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사람들? 그래, 사람들. 그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수첩을 꺼내 들었다. 잉크가 번진 글씨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게 내 기록이야. 누가 나를 미쳤다고 했는지, 누가 내 돈으로 병원을 만들었는지, 누가 내 이름을 지웠는지 다 적혀 있어.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딸은 한 걸음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건 오해야. 엄마 혼자서. 오해? 나는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내 말을 믿었지. 약이 필요하다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손끝이 저려왔다. 근데 희정아, 사랑은 감금이 아니야. 사랑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이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그 떨림 속에서 오래전 아이의 그림자를 봤다. 비가 더 세졌다. 창문 밖으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사무실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기자에게 갈 거야. 병원 후원금, 재단 계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 사본. 이제 세상이 알아야겠지. 딸은 숨을 삼켰다. 엄마, 그럼 우리 다 망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망하는 거야. 나는 이미 다 잃었으니까. 그녀는 무너진 듯 의자에 앉았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나는 한 발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넌 내 돈을 가졌지만 내 기억은 못 가져갔어. 그게 내가 몰랐던 계산이야. 말을 끝내고 나는 돌아섰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플래시가 반짝였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이 내 등에 닿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병원 철문을 열던 그 새벽처럼
이곳의 문도 이미 내 손으로 열려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얼굴을 때렸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비는 차가웠고 세상은 시끄러웠다. 그러나 그 시끄러움이 좋았다. 침묵이 아닌 세상의 소리, 통제 대신에 자유로운 소음. 나는 수첩을 다시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나는 잊지 않았다. 기억은 무기가 되었고 진실은 숨지 않았다. 잉크가 빗물에 번졌다. 그 번짐이 마치 해방의 문장 같았다. 나는 빗속을 걸었다.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내 옆을 스쳐갔다. 어떤 이들은 나를 쳐다봤지만 금세 시선을 돌렸다. 괜찮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선을 구걸하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신발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지만 따뜻했다. 마음이 불타고 있었으니까. 길 모퉁이를 돌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 끝났구나. 그 말 뒤에 짧은 숨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숨은 오랜 싸움의 마침표처럼 달콤했다. 아침 햇살이 다시 세상을 덮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씻은 듯 맑았다. 도로엔 밤새 내린 물이 반짝이고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은 어린 시절의 여름처럼 투명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신발 속 양말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그 젖음조차 생의 감촉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갇혀 있을 땐 모든 온도가 같았다. 뜨거움도 차가움도 의미가 없었다. 이제는 바람 한 줄기에도 내 몸이 반응했다. 시장 골목의 새벽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집에서 돼지국밥 냄새가 퍼져나왔다. 기름과 된장의 짙은 냄새, 그 냄새는 내 청춘의 색깔이었다. 한때는 지겹게 느껴졌던 노동의 냄새였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냄새였다. 나는 국밥집 앞에 서서 잠시 숨을 들이켰다. 폐 안쪽까지 들어온 냄새가 몸을 채웠다.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감각으로. 삶은 결국 냄새로 남는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인은 나를 보고 말했다. 이모,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뜨겁게 부탁해요.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병원 침대에 삑삑거리던 기계를 떠올렸다. 그 삑삑거림이 멈추자 비로소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다. 삶의 리듬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주인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새벽부터 일 나가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국밥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는다. 뜨거움이 혀를 덮고 코끝까지 올라온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뜨거워서였다. 내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누군가의 약에 길들여진 혀가 아니라 내 손으로 고른 온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국물을 다 마신 뒤 나는 수첩을 꺼냈다. 젖은 잉크가 말라 있었다. 새 페이지를 넘기고 천천히 글씨를 썼다. 오늘 나는 다시 세상을 맛보았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또렷했다. 글씨마다 손끝에 맥박이 닿았다. 나는 펜을 놓고 손바닥을 바라봤다. 작은 굳은 살과 주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주름들은 고통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살아온 증거이자 다시 걸을 이유였다. 사람은 결국 손으로 살아간다. 움켜쥐고 밀어내고 쓰다듬고 남긴다. 나는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았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강해졌다. 골목의 무릉덩이가 빛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나는 우산을 들지 않은 채 그대로 걸었다. 물방울이 신발에 튀고 그때마다 반짝이는 점들이 생겼다. 그 반짝임이 마치 새 인생의 시작 같았다. 길가 구두 수선대의 노인이 내 발을 보며 말했다. 이모, 신발 밑창 갈아야겠어요. 많이 닳았네. 나는 웃었다.
그래요. 새로 갈아주세요. 이제 먼 길을 걸어야 하니까. 노인은 내 신발을 받아들고 가죽을 다듬으며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차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차보다 발이 더 믿음직하거든요. 노인은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멋지네요. 살아온 길이 오래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야. 나는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발밑에서 망치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그 망치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규칙적이고 단단했다. 탕, 탕, 탕. 그 소리마다 내 안의 혼란이 정리됐다. 노인은 잠시 후 신발을 내밀었다. 이제 튼튼할 거예요. 어디든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신발을 신었다. 발바닥이 새로 태어난 듯 단단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길 걸으세요.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광장을 지나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피하지 않았다. 눈을 찌르는 빛 속에서 나는 오히려 선명해졌다. 어제의 병원, 딸의 얼굴, 노파의 쪽지, 그 모든 게 한 장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건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역사였다.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한 줄을 썼다. 오늘 나는 끝내 나로 살아냈다. 그 글을 덮으며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뺨 위에 햇살이 스쳤다. 그 온기가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게 삶이지.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필요하지 않았다. 남은 건 평화였다.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내 것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